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너와 헤어지고 나를 만났다 입니다. 헤이요 지음 홍익출판 미디어 그룹에서 펴낸 책입니다. 낯선 자신을 허용하다. 익숙한 자신을 벗어나 낯선 자신을 허용하는 사랑의 가장 흔한 징후는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고 그 사람이 권해준 노래를 제목도 외우기 힘든데도 애써 찾아 듣고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노래 말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익숙한 자신을 벗어나 낯선 자신을 허용하게 되는 일들을 누구라도 겪어보았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일이기도 하고 대체로 흥미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변화들로 질서있던 일상과 방향이 마구 흩어져 버려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둥대고 산만해집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연인과 종일 함께 있느라 또 다음날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과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을 잊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던 일들이나 해야 하는 일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상대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심히 읽거나 생각하다가 지하철역을 한참 지나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행복감이 주는 낙천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미래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좋은 기분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기분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고 믿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가 뜯어말리는 길이라 해도 기꺼이 선택하는 거 봅니다. 그러나 낯설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도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생각의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지도는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경험들을 부지런히 해석해가며 알뜰히 만들어온 사고와 감정의 패턴입니다. 우리는 그 지도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반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선택과 행동이 안전하고 바람직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무모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비상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충분히 수용한다고 해도 막상 나의 세계에 적용하거나 허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지도를 수정한다는 것은 나의 관점, 정체성, 더 나아가 존재의 변형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용감한 여행자가 되자. 꽤 오래전에 본 영화 피아노가 생각납니다. 제인 캠피온 감독의 영화로 1993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사람 없는 바닷가에 그랜드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피아노를 치는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하는 미혼모였고 그런 그녀에게 피아노는 유일한 교감의 대상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정약고른을 한 남자를 따라 배를 타고 섬에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된 사람은 집까지 피아노를 운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피아노를 바닷가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피아노를 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오고 또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그녀의 남편에게서 사들여 자신의 집에 두었고 매일 그녀가 와서 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찾아 들어온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피아노를 배에 싣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배 위에서 피아노를 물끄러미 보던 여자가 갑자기 남자에게 피아노를 버리라고 합니다. 남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그녀의 강력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피아노를 바다에 버립니다. 묵직한 피아노가 바닷속으로 빨려들어가 보이지 않을 때쯤 그녀도 바다로 함께 끌려 들어갑니다. 피아노를 배에 고정시켰던 밧줄 사이로 그녀가 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왜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그런 난데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는 아마도 모든 선택을 철회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간절히 되돌아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지만 안전했던 혼자만의 세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되돌리기엔 너무 많이었고 여기에서 도망치는 방법은 피아노와 함께 물에 뛰어드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물속 깊은 곳에서 다리의 줄을 스스로 풀고 수면 밖으로 나옵니다. 그 남자와 다시 동행해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를 믿었기 때문일까요? 나는 그녀가 죽음 직전의 순간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나가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음을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할 수 없으며 다시 혼자가 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이 길을 계속 가보기로 한 겁니다. 용기를 내어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 그런 자신을 믿도록 하는 것, 이는 사랑이 해낼 수 있는 하나의 이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다. 주인공이 되지 못한 슬픔 혹은 분노. 어떤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앙상블이 되니까, 왕비가 아니라 시녀가 되니까 무대에 서지 않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고 무대에서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역할만 맡고 싶은 그냥 보통 배우였구나. 나도 그냥 별 수 없구나. 그렇게 내 안의 세속적인 욕망을 제대로 마주했어요.
앙상블이란 뮤지컬에서 주연, 조연 배우들의 연기와 같이 음악적 통일성을 이루거나 분위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배우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을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의, 즉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더 잘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안쓰러워하며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누군가의 조연 혹은 단역으로 아니면 그저 조명도 비춰지지 않는 객석에서 관객으로 존재하는 것 같을 때 슬픔을 느끼곤 합니다. 어떻게든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악역을 자처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아이가 그랬습니다. 반장 선거에 나가 겨우 2표밖에 못 받은 일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는가 하면 친구들이 축구에 자신을 끼워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좌절의 이유가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슬픔이 아니라 화가침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주위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었고 선생님도 달려오니 아이는 더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이라도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았던 겁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과 칭찬, 주목과 관심, 그리고 자기만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무대의 중앙에 선 듯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상황들은 타인이 나의 존재감을 좌우할 수 있으며 나는 그것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의존적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타인의 박수와 기대를 받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이유입니다. 거기엔 언제든지 조명 밖으로 밀려나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스타가 된 연예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러한 압박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밀려나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타인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심드렁하게 보는 이, 조소하는 이, 질투하는 이, 무작정 반대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이가 있기라도 한다면 나는 위태로워집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삶이 거듭되면 싸늘하고 냉담한 평가와 야유를 미리 상상하게 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먼저 자신에게 가혹하고 냉담하게 굴면서 미래의 좌절에 대비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누군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해준다면, 어떤 평가도 없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의 진가를 알아봐준다면, 내 무대에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보이는지 말해주며 기꺼이 끝까지 남는 나의 관객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최고로 생동하는 무대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에 거는 여러 기대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충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존재, 자신의 현실을 긍정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랑의 빛도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냉담하게 떠나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의 만족감과 기대만큼 상실감으로 더 춥고 가난해지곤 합니다. 사소한 일들이 드라마가 되고 우연한 것들이 운명이 되었던 일상이 다시금 이전의 밋밋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우리는 지난날의 인기를 추억하는 서글픈 배우 같은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어진 이미지 카드에서 선택해보라 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카드는 아무도 없는 공연장 무대 위에 홀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피에로의 그림입니다. 나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객석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제나 그 피에로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이 하나 있지 않나요? 모두가 떠나면 그때서야 보이는 단 한 명의 관객, 바로 나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일은 나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인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기록의 열망은 단단한 바탕을 필요로 한다. 그러고 보니 요즘은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분식집 벽이나 공중화장실 문짝, 공원 벤치나 여행지 바위까지 가득한 누구와 누구 왔다감, 누구 하트 누구 같은 낙서들 말입니다. 가끔은 어떻게 여기에까지 적었나 싶을 정도로 흐미진 곳에 힘들여 적어놓은 흔적들을 보면서 나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어떤 건 뭔가 뾰족한 것으로 정성과 시간을 들여 새겨놓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 허락되지 않은 곳에 적어놓는 경우이니 떳떳하지도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남들이 적어놓은 것을 보고 재미삼아 옆에다 써놓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모든 행위는 일종의 타임캡슐처럼 언젠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익혀지길 바라며 무용의 시간 속에 자신을 담아 기록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 생각하며 가만히 낙서들을 들여다보노라면 모든 글자들이 서로를 밀치며 앞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오랫동안 남기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대개 어떤 단단한 바탕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고 흩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우리를 고정할 그런 세계 말입니다. 오래된 유적을 훼손해가면서 새긴 낙서들은 바로 그런 열망의 이기적인 대표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한 열망을 사회적 방식으로 해결하곤 합니다. 학교, 직장, 어느 협회와 같이 소속되어 이름을 적어놓을 것을 필요로 하고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기도 하며 훌륭한 업적과 성과로
어딘가에 기록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긴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독특하고 특별한 반복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열망은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에도 포함됩니다. 어쩌면 사랑은 가장 가까이에, 가장 따뜻하게, 그리고 가장 독점적으로 나의 존재가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가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고 마음에 남겨 의미 있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항상 그리하겠다고 약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 노랄가사에 사랑을 전하는 말로 가장 진부하지만 가장 절절한 마음으로 쓰이는 말이 너를 영원히 기억할게 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공유되지 못하는 이야기란 슬픔이다. 간절히 기억되고 싶었던 만큼 이별의 고통은 지워지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지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되지 못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꺼내어 이야기되지 못한 채 의미를 잃고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그저 보관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존재가 지워짐으로써 생기게 되는 감정은 슬픔을 넘어 분노에 가깝습니다. 덤덤하게 헤어진 사람도 자신을 완전히 잊은 채 잘 살고 있는 상대의 모습을 보면 한두 번쯤은 가슴 밑바닥이 쩍 갈라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헤어진 후에 상대의 소식을 어떻게든 듣거나 보고자 하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되고 궁금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삶에 여전히 자신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난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을 주고 싶을 때 우리는 남겨진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사랑 영화 약속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사귀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서 나를 지워버리는 것도 배신이야. 함께한 우리의 시간이 지워지는 일도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관객도 없고 극장도 없는, 그렇지만 두 사람에게만큼은 생생하고 드라마틱했던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이별 후에는 이 영화의 특별한 스토리, 의미 있었던 대사, 장면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공유할 유일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누구하고도 공유되지 못하는 이야기란 슬픔입니다. 이별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 있을 혹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워지는 것의 서러움 때문에 더 붙들고 있게 되는 지난 사랑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때 나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마음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선은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 슬픔과 분노를 젖어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의미지어 삶을 단단히 엮고 기록하는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린 서러움과 허무함에 저항하며 계속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둔다는 것, 애착을 느끼는 것들엔 이유가 있다. 얼마 전에 길게 뻗은 줄기와 넓은 잎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알로카시아라는 식물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잎이 또 누렇게 상해서 도대체 이유가 뭔지 검색을 해보다가 반려식물이라는 낯선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동네에 쓰려는 화초집이 여기저기 생겨 무슨 일인가 했는데 요즘 식물을 키우는 2030 세대가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연을 집으로 들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팍팍함 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화초 키우기에 애정을 쏟는 것입니다. 생물을 키우는 일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세심하고 꾸준한 애정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게다가 반려동물이야 상호 교류가 가능하니 외로움을 금방 덜어준다지만 화초는 아주 천천히 애정에 답하기 때문에 성미 급한 사람에겐 답답하기 짝이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식물 키우기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아니, 어째서 힘겹고 여유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꼭 돌볼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어떤 대상에 관심을 두어 가까이 하고 몰입하며 아끼거나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애착은 요즘 꽤 익숙한 심리학 용어로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또는 애정적 유대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자면 그 대상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길고양이가 될 수도 있으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애착의 역사는 아주 깁니다. 엄마의 냄새와 촉감은 최초의 애착 대상이었고 부드러운 담요나 곰인형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때도 있습니다. 박스 안에 가득 모은 캐릭터 카드를 매일 세어보고 들여다보곤 하던 때도 있고 달팽이든 장수하늘소든 강아지든 사달라고 조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단짝 친구와 매일 붙어 다니기도 하고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유난히 열중하기도 했을 겁니다. 부모가 되어 아이가 생기면 내내 무한한 에너지를 쏟게 되기도 합니다. 독특한 대상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애착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세부치로 된 농기구를 수백 점 모아 애지중지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 영상을 매일 보면서 간식값을 보태는 랜선 집사가 있는가 하면 동네 버스 정류장과 도심 빌딩의 벽, 지하철 어디든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걸어두는 아이돌의 지극한 팬들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뭔가에 애착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존재인 듯합니다. 우연히 찾아낸 반짝이는 그 무엇.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분명한 의미가 바깥에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의미는 우리에게 목적을 갖게 하고 목적이 있으면 우리의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무의미와 허무의 바다에서 건져 올립니다. 애착이란 우리가 바깥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무언가에 마음을 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하고 기여하는 동안 우리 자신에게도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순환적인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이 되면 아미라는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들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며 그들과 동일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는 자식의 훌륭한 성장이 삶의 의미가 되고 그로써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획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특별하고 대단하거나 반짝거리는 뭔가를 발견하게 될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고, 순수함이나 자유로움, 냉정함과 같은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개인적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이 생기면 우리는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고자 애를 씁니다. 상대가 계속 반짝일 수 있는 것. 상대의 행복은 나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의미는 계속 확장됩니다. 그 사람과 이어진 어떤 장소, 어떤 날, 어떤 사물들도 의미를 가지며 관계 자체가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나 자신도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반면에 이별은 그 마음을 두었던 곳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남으로써 모든 의미를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반짝임을 잃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 삶에 많은 의미를 부여받고 있었다면 이별은 매우 깊은 우울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고 무력하며 공허해집니다. 때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으로 옮겨놓기 위해 매우 충동적으로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별로 인한 우울감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매우 강렬합니다. 마음을 두었다가 잃게 되는 그 강렬한 아픔을 피하려 우리는 점점 아무데도 마음을 두지 않는 법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세계를 흔들지 않을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대상을 사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이기를 결국 나와 전혀 다른 남이라는 사실을 깨닫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결국 그녀도 나와 전혀 다른 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동네의 단짝 친구와 종이 놀다가 컴컴해진 줄도 모르고 다른 놀이를 할 공리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친구의 엄마가 저녁을 먹으라고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만 흔들어 인사를 하고는 자기 집 대문턱을 깡총 뛰어넘어 들어갔습니다. 늘 있어왔던 일인데도
그날따라 친구네 집의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들렸고 나는 기분이 좀 이상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곧 울음이 터져나올 듯 울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 바람에 으스스 추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텅 빈 공간에 혼자 남게 되었고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은 모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날의 기분은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저장되었고 가끔 비슷한 날짜와 시간이면 떠오르고 가라앉기를 반복하다가 아주 나중에서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다른 존재이고 그 사이에는 결코 메어질 수 없는 근원적 간격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관계를 잘 맺고 못 맺는 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자기 인식이 생겨나는 순간 타인과 나는 분리됩니다. 이러한 분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하려는 욕구라고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혼합은 이러한 불안을 일소하는 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기 인식을 없애는 것입니다. 공동체나 집단에 속하는 것이 가장 흔한 답입니다.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뛰쳐나가 스스로를 불그락말하고 자처하던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면 어색해질 사이이면서도 서로 붙들고 하나의 힘을 외치는 모습이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단단하고 권위 있는 집단이면 더 좋겠지만 SNS상에 존재하는 많은 익명의 사람들 또는 누군가여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떠들고 마시고 취하거나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별이 나에게 묻는 것들 무엇보다도 사랑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혼합 상태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소유에 대한 불안은 없어지고 자신에 대한 의문도 사라지며 경계할 필요도 없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독점적인 연결 상태는 아주 오래전 자신의 일부인 듯이 아기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엄마 덕분에 세상과 충분한 일체감 속에 있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 자신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친밀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희생을 경험할 때 우리는 너와 나 사이의 경계가 지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커플티를 맞춰 입고 거리를 걷는 연인들은 하나가 된 것에 대한 일종의 소망 충족의 자부심을 표현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를 이 만족스러운 관계 위에 쏟아부어도 이 혼합의 상태는 이내 무너지고 민망하게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서로 섞이지 않은 용액을 열심히 빠른 속도로 저으면 서로 섞이는 듯 보이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시금 스르르 서로의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자기인식을 벗어던지고 하나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나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팽팽한 내적 갈등을 가진다고 미국의 정신의학자 어빈 얄롬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더 힘을 써보라고 요구하면서 도돌이표 노래 같은 다툼을 시작하거나
실망하여 먼저 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하나가 되고 싶은 온전함에 대한 욕망 추구에 붙여진 이름이 사랑이라지만 이별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누군가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불가능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아픕니다. 나는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았던 그 친구에게 괜한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며칠 후에 그 친구가 부르던 노래 가사가 틀렸다고 트집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섭섭해하면서 시큰둥하게 대하다가 그만 한마디 인사도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의 정확한 모델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그 실망감을 안고 비관하거나 또는 냉소적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사랑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숙명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또 반복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별은 우리에게 진짜 가능성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별 후에 남는 씁쓸한 맛은 자신의 진실과 직면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직면의 순간은 쓰지만 인생의 다른 맛들과 만나면 그 맛들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데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